우리가 시장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가격 지표 중에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미국제 10년물이에요. 뭐 이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올라버리면 뭐 질서 있는 후퇴라면 큰 걱정이 없는데 혹시 무질서한 상황을 가나? 이게 좀 흔들릴까봐 이게 좀 우려스럽죠.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하게 드라이브 막질 못해요. 상황이 세금 걷어야 되니까. 주식 쪽은 어떻게든 부의 수단으로서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정치 지향 다 떠나서 저는 그러한 국면이 한국 증시의 지수상의 변화를 끌고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단단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확실히 정책정이 올 것 같은데 주식은 좀 앞서 반영된다 보면 올 여름 정도부터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약화되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지금은 뭐가 있죠? 변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죠. 시장이 좋았죠. 네. 만약 제가 한 달 전쯤 뵀으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여기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막 올라가는 종목들 얘기하고 뭐 뭐도 좋고 뭐 건설주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수가 한 2,300 깨진 뒤에 올라가서 거의 2,640까지 왔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주가가 우리가 기술적 부담이라는 걸 얘기 안 하지만 약간 뭔가 부담을 느낄 때 갑자기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추세가 하락 전환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변동성 국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냐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일매일 뭐를 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하여튼 그게 나온다 한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현재 종착점에 왔다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어쩌면 긴 흐름에서 결국 극단적 우려를 벗어나서 재평가되는 국면에 들어갔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배 정도까지 가는 흐름은 이어질 거라 봅니다. 결국은. 근데 이 시점에서는 다만 그리고 한 배가 어떻게 주식이 쭉 한 번에 갑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또 우리가 순간적인 고통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국면에서 모멘텀 현재 이어지고 모멘텀이 별게 아니라 앞에 산업 전망이 막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고점을 치고 나가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보시면은 뭐 방산도 있을 테고 원전도 있을 거고 뭐 건설주 뭐 다 또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매일매일 이거 사니까만 파는 거가 있단 말입니다. 소외 업종들. 그렇죠. 소외 업종들을 좀 고민할 거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화장품 업종이면 코스맥스는 좋지만 LG생거는 거의 다 투자하게 홀드 나올 정도로 안 좋죠. 뭐 업종 하인 삼성전자 기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올라왔고 이러한 흐름이 좀 변할 여지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답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지금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재료들이 갑자기 시장에 개입이 되면서 나오기 마련인데 요즘에 뭐 신경 써서 보시는 지표나 혹은 이건 약간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표나 가격들의 움직임이 있으실까요? 뭐 관세 이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마찬가지인데 단 하나 우리가 시장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가격 지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미국제 10년물이에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렇죠. 뭐 일단 뭐 베센트도 중시했지만 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의 출발점은 1980년 이후에 정말 30년 넘게 이어졌던 뭐 이제 40년이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가고 금융자본주의가 커지고 그럼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미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차용증 국채를 발행해도 그게 소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서 뭐 그냥 잘 아시겠지만 채권 브로커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맞습니다. 채권을 사면 또 오르고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근데 장기 호황을 누렸었죠. 그렇죠. 이 그림 보다시피 이게 뭔가 바뀐 거 아니냐는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저 박스 침대를 기점으로 돌아서는 느낌이 이거는 드네요. 계속해서 미국이 어쩌면 그런 시대로 왔었고 뭔가 미국 국채 우위시 미금리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돌아섰는데 뭐 이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추세적으로 올라버리면 그럼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질서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뭐 질서 있는 후퇴라면 큰 걱정이 없는데 혹시 무질서한 상황을 가나? 이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 경기 데이터는 하드 데이터라고 네. 하잖아요. 뭐 하드 데이터는 아직 문제가 없어. 하지만 소프트 데이터, 이 기대 데이터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걱정스럽죠.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고 있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든지 좀 낮추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좀 생겨야 금리가 안정될 텐데 물가가 안 잡히면 물가가 잡힐 거란 기대가 아직까지 약하다면 이게 좀 흔들릴까봐 이게 좀 우려스럽죠. 연준 인사들 최근에 어제 뭐 네.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그렇고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 높아질 거다 쪽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수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흔들림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결국 이게 금리가 내려오는 분위기가 미국 경기가 좀 흔들리면서 내려올까봐 걱정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집약돼서 모이는 것이 결국 금리인데 네. 여기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최근에 연준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숫자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가 진정되는 걸 매일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인하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지금은 뭐 9월에나 가서야 나온다는 말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은은 이 기대 데이터가 되게 문제예요. 이거는 서베이 하는 거거든요. 설문조사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사실 뭐 이 소프트 데이터는 잘 걱정 안 해 하고 있지만 네. 이 하드 데이터들, 실제 데이터들은 괜찮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심리가 생기겠어요? 뭔가 실생활에서 뭔가 불안한 거죠. 진짜 그래서 높게 올라가는 1년짜리는요. 그러면 1년짜리 보고 있으면 네. 뭐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소프트 데이터가 중요는 한데 네. 지금은 하드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평균 관세율이 10%포인트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냥 그것만 하더라도 하드 데이터에도 영향 주지 않을까요?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뭐 업종 얘기를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아침에 이제 화장품 업종 얘기를 하다 보면 요새 화장품 제가 그런 거 하다 보면 화장품 애널리스트 자료를 다 읽어보거든요. 네. 뭐 제가 리서치 출신의 장점은 자료 읽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읽으면 거의 다 미국의 소비를 얘기해요. 미국이 좋아서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늘어난 게 좋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문하는 거죠. 아마존이 뭐 1분기 실적 얘기할 때 네. 별로 올해 매출 성장률을 5%대 얘기했거든요. 네. 한 자릿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미국의 소비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업종이 다 걸리는 거죠. 네. 뭐 화장품도 지금 다 좋다고 하지만 뭐 미국 수출 데이터가 한번 좀 수위가 줄면 어떡하나 뭐 이런 네. 고민도 들 수 있고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이 되게 실적이 좋았는데 지누스 좋아서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소비하기 위해서 땡겼었던 거라면 관세 받기 전에 뭐 이런 추론도 가능한 거죠. 근데 여하튼 약간 안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게 심해질 거라 보지 않아요. 근본적인 거는 미국의 저희 물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2022년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한현님도 22년 상황 기억해 보시면 엄청나게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그랬죠. 지금. 그때 주거비 때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거비가 뭐 우리 그때 막 주거비 계산하고 뭐 매일 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이 엄청 올랐는데 주거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높지만 실제 인플레적인 상황이 심해질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좀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 때문에 혹시 미국채 10년물이 4.5를 넘어서 네. 한 4.7 정도 가주면 어떡하나. 그러면 약간 시장에서 뭐지? 네. 이 고민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알다시피 미국의 제일 고민스러운 거는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이게 숫자로 이건 좀 아시는 게 좋은데 네. 6.4%예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그냥 금융위기랑 코비드 제외만 가장 높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대로 놔두면 7% 넘어갈 거예요. 2050년이면.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 문제가 이 재정 적자의 상당 부분이 거의 다 뭐냐? 그냥 절반이 이자 비용이에요. 절반이. 그럼 이 금리 올라가는 걸로 과연 미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최근에 관세 정장도 밑에 깔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 미국채 수요에 대한 불안. 그래서 온갖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뭐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온갖 네.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다시 올라오는 거 4월 달에 올라왔을 때 이걸 셀 아메리카라고 막 다들 칭했었는데 지금은 셀 아메리카라고 부르진 않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역시나 미국에 대한 약간 신뢰성의 균열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채는 그냥 안전자산이었어요. 그냥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우리는 달러제에서 예금을 좋아했고 미국채를 사야 되고 우리가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작년에 수많은 그 금융상품들 가보면 저도 제가 증권회사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PB분이 저한테 아니 뭐 미국 30년 ETF 사라고 막 하다 20년인가 막 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채권 사는 건 말이 되죠. 왜냐면 어차피 금리 무조건 내릴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근데 미국은 참 이게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래도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갈 거로 안 보는 거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좌우하는 소비가 그만큼 셀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단점도 됐지만 네. 이게 미국의 이게 신용이에요. 소비자 신용. 이게 상당히 급락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소비자 신용이. 그러니까 대출하기도 힘들고 소비는 확 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우리나라 수출주는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이 던지겠죠. 그건 뭐 제가 많이 싸져 있는 자동차 뭐 이런 게 싸져 있지만 그 살 돈이 있나 뭐 이런 의심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만 여하튼 미국이 예전과 같이 엄청나게 뭔가를 소비해주는 그런 시대는 끝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방법이 뭐가 있죠. 미국이 이렇게 뭔가 안 해주면 각자 도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다 뭘 하냐면 돈을 풀고 미국처럼 소비를 진작시키겠죠. 그래서 유럽의 독일이 증시가 좋아진 거고 고점을 넘어간 거고 네. 중국도 잘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 빨리 돈을 풀어야겠죠. 이거는 그런 시기에 온다면 우리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돈을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지금 여러 가지 그 채권 상황을 감안하면 그 통화나 재정 측면 양쪽에서 모두 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왜 못 늘릴까 생각해 보면 일단 중요한 건 미국이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예전처럼 네. 그냥 나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싸게 물건을 갖고 살 거야. 디플레이션 수출하면 난 받아줄게. 네. 그래 줬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이게 아래 그림이 그 그림인데 미국이 그렇게 무역 적자 이렇게 보면서 미국에 대한 미국 달러는 과도하게 발행되겠죠. 네. 그러면 그 돈 갖고 벌어들인 나라들은 여기서 다 미국 국채를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자본 계정은 이렇게 엄청나게 국채를 사는 수요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줄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결국 국채 수요가 생기는 거다.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은 트럼프 스스로 원하지 않고 있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모여지는 지향점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 이렇게 헤쳐나가면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텐데 네. 뭐 저가 이렇게 여기 그 미국이 아닌 한국에 오늘 여의도 현지에서 이 말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전 세계 다 알지 않을까요? 이걸 알고 있는데 미국채를 자꾸 줄이려는 행동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말이 좀 있거든요. 결국 기초자산이 되는 미국채에 대해서 좀 변동을 주다 보니 좀 변동성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여하튼 뭐 올해 제가 이제 올해 제일 강조했던 거는 올해는 한 지난 2년간은 무조건 미국 자산이 최고였다면 어느 주에 더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서 난 US 자산이 잘수록 찾는 노력들이 확산될 것 같다. 그게 트럼프 집권이랑 거의 비슷하게 타이밍이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를 말릴 수 있는 것은 결국 2026년 11월 달에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이죠. 그렇죠. 근데 좀 기간이 뭐 한참 뒤에요. 맞습니다. 1년 6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6개월 남았으면 트럼프가 이 행동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에 뭔가 정책적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든지 지금은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경기에 대해서도 사실 결국 그래서 결론은
겉으로는 관세 협상으로 돼 있지만 네. 미 장기채 매수를 협상력으로 결국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 플러스 연준을 통해서 아마 미국채를 사지 않을까. 그렇게 파워를 막 못 살게 구는 이유가 금리 왜 안 내리냐, 너무 느리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국채 사라. 뭐 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게 들어가는데 또 뭐 그런 것들이 아마도 어쨌든 간에 좀 불안 요인이 있고 만약에 그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장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라는 것은 뭐 정부에서 재정을 지출을 늘려서 네. 소비를 얻는 게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거든요. 부의 효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심하죠. 네. 부의 효과가. 그러면 그것도 기대하기 힘들다면 결론은 계속 모아지는 점은 미국의 소비가 예전 같지 않겠네. 그 소비를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이냐가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중국이 한참 시장에서 우리에게 수요가 됐을 때 네. 중국 시장에서 뭐만 팔면 다 좋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순간이에요, 순간. 그럼 미국의 소비가 주춤한 시간이 나오면 네. 고민이 좀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여러 수출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그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상관없이 그냥 인프라 투자하는 기업에 집중할게. 네. 어차피 그건 미국이 할 거니까.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주시장이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 밸류가 부담스럽다. 너도 나도 다 그 똑같은 플레이라니까. 그렇죠. 그게 모멘텀이 아까 얘기해요. 모멘텀으로 네. 많이 몰렸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미리 이런 거죠. 긴 흐름에서 보면은 그 우려의 극단으로 반영해 가는 있는 업종들이 어쩌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지금 좀 고민해 보자는 차원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계신 지표가 경제 지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4.5 수준에서 더 위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로 내려오는 걸 걱정하고 계신데 그럴 우려도 조금 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때 뭐 디플레이보다 제일 걱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제일 네. 두려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4.7 뭐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 레벨이 중요한가 떠나서 시장에서 이 정도 선은 지켜지지 않게 해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는 뭔가 예기치 않은 좀 시장에 균열이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전에도 4.5가 사실상의 기준점이었는데 그거 한번 넘어가니까 흔들렸었고 그쵸. 지금은 그게 4.7로 높아졌는데 그것까지 또 뚫어버리면 또 한 번의 흔들림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그렇게 게 되는 있고 거죠. 또 우리나라로 본다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가 좀 강해질 여지가 생겼잖아요. 네. 사실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올해 원화가 좀 강해진다 봤어요. 네, 저는 한 1,300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간다 네. 봐요. 이유는 미국의 선택이 그런 식으로 하고 트럼프의 특성이 그렇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자료에서 네. 프라자 합의부터 다 소환이 됐으니까 네. 뭐 그거를 제로날 여지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원화를 좀 쪼개서 봤는데 네.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 탄핵 영향 한 20원 있었다. 맞습니다. 약덜려 다 빼도 여하튼 뭐 대선 들어오면서 네. 우리가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원화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당장은 바로 1,300원 초반은 안 가겠지만 원화가 좀 강해지면 나올 뒤따를 변화도 좀 고민해야 된다 봐요. 그리고 사실 뒤따른 변화는 별게 아니라 환율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 통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그 나라 자산을 사러 들어올 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보시는 거네요. 뭐 지금 당장은 아직 외국인들이 확 액션이 없지만 네. 당장 국채부터 사겠죠. 그냥 국채 선물은 많이 사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한 원화 자산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서 돈을 빼서 뭔가 사들어 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그래? 한국 주식도 좀 살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환율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주가 안 좋아진다 얘기도 하시지만 더 큰 건 이거예요. 사실 뭐 자동차 그룹들 회사들도 현대기아차도 올해 환율 사업 전망할 때 1,320원으로 해놨거든요. 네. 그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가치를 보일 시점이 올 수가 있나? 싸져 있는 종목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지면 좀 코스피가 더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아마도 1450원 공방하다가 지금 1400원 공방하다가 좀 있으면 1480원 공방하다가 1400원 뭔가 툭툭툭툭 내려오는 거나 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 어느 날 보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근데 외국인들은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요즘에 원화에 대해서 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원화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대선에 대한 자신감과 그 네. 외에 뭐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면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해지니까 원화 강세 이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원화 강세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협상할 때 약간의 이제 카드로 그렇죠. 인위적인 절상을 용인할 거다 이 전망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이게 과연 코스피에 좋을까? 저 이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거 사례 기껏 찾을 수 있는 게 85년 프라자 합의예요. 네네. 프라자 합의라는 거는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딱 20분 만났다는 걸로 기록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엔화는 강세로, 네. 달러는 약세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이 엔화, 물론 일본은 그때 기업이익이 좋았지만 엔화로 강세로 가면서 일본 증시가 폭등합니다. 그렇죠. 버블 직전 버블 직전. 버블이 터진 건 뭐냐면 결국 미국이 레이건 때 쌍둥이 적자를 못 막는 상태에서 결국 루브르 합의랑 파리에서 다시 네. 모였을 때 한국은 너희들이 경기 부양 추매 금리 낮추면서 폭발했어요. 네. 그게 결국 일본의 장기 불황의 직전에 어떤 버블이 터졌던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 그럼 미국이 그런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네. 국채도 사달라고 할 거고 원화도 좀 너네 물건도 사라고 네. 할 거고. 근데 그게 길게 보면 좀 불안한 요인이 있는데 그 정도 일본 사례를 봤는데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하지만 그때 사례를 보더라도 원화가 강해진다면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됐던 간에 저는 한국은행은 금리 낮춘다 보거든요. 네. 뭐 한국은행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경제전망에서 유가로 굉장히 높게 봤는데 유가가 낮아졌으면 뭐 당연히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도 내릴 건데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보면 네. 뭐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현재 가장 유력 후보가 당선이 되면 쉽게 말하면 한국에도 M&T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걸 뭐 이론이 맞다 틀리다는 여기서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예요.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는 화폐가 부족할 수가 없죠. 정부가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돈을 찍으면 세금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게 돈을 돌게 하겠다는 좀 어떤 분이 봤을 때는 되게 무모한 공약일 수도 있고 여하튼 추경이 지금 현재 13조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20조 얘기 나올 것 같고 저도 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한 35조 얘기했었어요 민주에서. 그러면 이 돈이 풀린다는 신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아까 한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신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령이라는 요령인데 뭐 우리가 콜을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어쩔 때 콜을 열심히 하냐면 네. 한국의 분기 GDP가 전월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열심히 콜합니다. 사자고. 아 바이콜 그때 하시는 겁니까? 뭐 항상 예의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20년에도 막 세게 콜했을 때 그 제가 세미나 자료 첫 페이지에 넣었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게 결국 분기 전분기 성장률 빨간색이에요. 네.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쉽게 말해서 드디어 한국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들어갔다. 침체다 아마. 침체다. 물론 이번에 침체 들어간 걸 까 보면은 뭐 다양한 걸 좀 찾을 수 있지만 뭐 아주 상세하게 안 들어가도 과거에 보면 분기 들어가고 나서 주가가 한국 증시는 그러네요. 돌아서요. 여기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올해는 마이너스에 있을 수 있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올라가겠구나. 지금 글로벌 IB에서 지금 한 0.5 정도까지 보는 곳이 네. 있더라고요. 0.8에서 0.5 그러면 내년에는 뭐 1.5, 2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저효과만 하더라도. 그죠. 네. 이거 단순 산수예요. 이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산수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이 경기가 마이너스 들어가면 명분이 생깁니다. 무슨 명분이냐? 경기 부양의 명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해요. 네. 당연히 강한 정책을 쓰겠죠. 그래서 사실 올해 가장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되는 종목이 사실은 건설주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건설주가 너무 좀 화려해졌죠. 네. 심지어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침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뭐 우리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되는 성향인데 뭐냐면 결국 주택은 질려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가 항상 좋아요. 그리고 선거 전에 보면 내수업종들이 올라와요. 제가 이거 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그때는 또 갑자기 뭐 내수업종도 올라오고 요새 보시면 그 망할 것 같다는 백화점 주식들부터 네.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주들은 고점을 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런 부양책에 대한 소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섹터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주가에 반영해 왔으니까 오히려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이 정체가 나왔을 때는 그럼 그때 사는 게 맞을까요? 그때는 네.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질 테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봤을 때 잘 보시면 우리나라 지표는 이 내수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수 부양으로 막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포트폴리오 상에 내수주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다들 이마트가 워낙 구조조정을 빡세게 맞습니다. 했고 얼부지로 홈플러스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이마트를 다 선호했지만 얼마 전부터 뭐 현대 백화점도 올라가고 뭐 신세계도 올라가고 정말 백화점 가면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오르냐고 물어보시는데 결국은 이러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좀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 제가 하워드 막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뭐 제가 떠드는 것보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도 그 책 읽고서 그냥 헷갈릴 때 보는 건데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9장이에요. 제가 하워드 막스 책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정말 이 말 좋아하거든요. 호황과 침체 사이에 심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고평가가 침체일 때가 저평가라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때는 주식을 싫어하죠.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 긍정적 사건만 바뀔 땐 조심해야 되고 부정적 사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사이클을 좀 많이 보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한국이 이러한 GDP가 마이너스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 이 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변동성이 있을 때 뭘 사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타당한 선택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호황과 그 침체 사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계추는 약간의 침체 쪽에 있는 것 같고. 뭐 침체야 확실히 침체 들어간 게 있었죠. 네. 건설업은 망한 회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야 됐던 거예요. 네. 구조조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내수도 망한 회사들이 나왔어요. 사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 때 사자는 걸 말을 드리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럴 때 보이지만 그 순간엔 되게 무서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부정세 사건이 되게 매일 터지는 거. 네. 그 지금은 뭐가 있죠? 관세 네. 우려의 극단에 있는 게 뭐냐를 좀 고민해보는 아이디어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세 어떻게 될지는 우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결국 미국채를 잡고 이러려면 관세 저렇게 해가지고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과연 트럼프가 지금 내년 11월 3일이 되면 상원 33석을 바꿔야 되고 하원은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참패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은 경제 안 좋으면 그냥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수당 내주는 순간 정책 못 쓰는 거거든요. 네. 이 정책들은.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확실히 정책정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주식은 좀 앞서 반영된다 보면 올 여름 정도부터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약화되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그러면은 딱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2차 전지 정도 관세 그쵸. 피해주들 근데 여기를 이게 봐야 되나요? 워낙 제가 이제 이거 말하면 욕을 먹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연말로 가면 배당 수익률 같은 개념이 온다면 네. 어떻게든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올해 수출도 걱정되고 이렇지만 미국의 공장이 좀 지어져서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6%대 중반 이상이 나온다면 뭐 그런 모멘텀이 없어도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 본다. 뭐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네. 전자도 여기서 만약 갑자기 오늘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갑자기 물산이 올라가고 삼성 바이오로스가 움직여요. 맞습니다. 이 두 종목에는 공약수가 있어요. 이건 공약수? 뭐냐면 네. 둘의 공통점이 있죠. 네. 그거는 뭐냐면 삼성이 지배구조 뭐 변이 있나? 네, 맞죠. 그 시나리오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와서 모멘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너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어가 생긴다고 봤을 때 네. 아니, 갑자기 모든 기업들이 고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올 하반기부터는 트럼프의 정책이 좀 약간 완화될 거다. 완화된다고 네. 보는 것을 주가가 언제쯤 반영할까 그 고민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고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아무리 뭐 원화가 강해서 한국 진지를 사라 뭔가 얘기를 해도 핵심이 되는 건 결국 한국의 자체적인 뭔가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냐. 네. 그건 제가 항상 올해 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쌉니다. 싸도 너무 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뭐 제가 어제자 경향신 칼럼이 두터운 바둑 얘기를 했는데 승부란 영화를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너무 싼데 싼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한 주가 지배주주의 한 주가 다르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주를 갖게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두 정당의 후보들의 얘기인데 네. 네. 하여튼 둘 다 공통적이지만 상법 개정 이거보다 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여기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게 들어가만 네. 준다면 아까 그런 배당주들의 재평가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고 네. 또 어떤 트렌드 간에 뭐 사회이사들의 독립이사 선입 같은 게 늘어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 회사 줄일 것 같아요. 메리츠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근데 또 하나 저 흥미로운 정책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대통령실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니 뭐 행정부에서 막 쓰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슬쩍 MMT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이게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죠. 음.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가 방만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현재 한국의 아까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했던 간에 돈을 풀어야 된다. 그렇죠. 다른 국가 대비해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네. 풀 여력이 더 있는 여력이 거군요. 있죠. 뭐 어떤 분은 뭐 공기업 부채 감안하라 하지만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간에 세금 관련 정책이 나중에 또 동력을 받을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겠지만 네. 사실 상속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별로 주식시장이 아주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네. 여하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 걸 제가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분명히 돈을 풀린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출 거고 정부도 돈을 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풀린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근로소득의 소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가는 거죠. 2020년도 때가 약간 비슷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과거에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얘기할 때 저도 부동산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들 하시는 얘기가 2014년에 그때 뭐 샀어야 되는데 네, 맞죠.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에서 은행 가면은 대출을 더 해줬어요. 대출을 만약 100을 50 받으려고 가면 100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가면은 200을 줄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예, 그때 뭔가 부동산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하게 드라이브 막질 못해요. 상황이 세금 걷어야 되니까. 네. 그렇고 주식 쪽은 어떻게든 부의 수단으로서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정치 지향 다 떠나서 저는 그러한 국면이 한국 증시의 어떤 지수상의 변화를 끌고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단단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흔히 주변 분들한테 권하는 게 있어요. 은행 PB 교육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랬어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신주 하나, 은행이나 뭐 금융지주 하나 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사세요. 그냥 그거는 좀 올라 있지만 뭐 배당하겠죠. 네. 그런 시대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했던 간에 지주사들도 뭔가 우리가 이러한 소위 중복 상장 이슈가 더블 카운팅 이슈에 대한 어떤 약간 전향적인 것만 나와도 여러 가지 구조 재편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오늘 그 삼성물산과 막 움직였잖아요. 네. 아, 삼성도 뭐 변하나? 그럼 현대차 그러면 어떨 거예요? 지금 40도 순환 투자인데. 네. 외국인들이 삼성, 현대차, 기아차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기업인 줄 알고 있는데 아, 얘들 왜 안 사냐 물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있어요. 지배구조가 좀 구시대적이다. 그건 어떤 전향적 자세가 나온다면 막 그걸 또 현대차 기업은 그걸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세게 하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버리고 막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기까지 풀린다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는 상상하는 거에 있으니까 결국 정부의 이런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하게 걸릴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저는. 정부에 맞서지 말자. 딱 이거의 포인트. 그렇죠. 그 정부를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식 투자자예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2014년에 부동산 사러 갈 때 그냥 부동산 사는 게 맞았듯이 지금 주식 사라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뭐 복잡하게 막 우리는 안 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서 보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돈을 풀 거다.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거고 현금 가치는 떨어질 건데 우리가 그것을 주식으로 어떤 부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내내 많이 오른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이쪽보다는 관세 우려가 좀 적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쪽을 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꼭 그건 아니고요. 네. 포트폴리오라는 건 둘을 섞어야 되는데 네. 점점 이쪽 비중을 줄여서 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강의에서 내가 언젠가 했었던 얘기인데 네. 네.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뭐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기법이 있죠. 네.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 돌파 종목을 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산업 트렌드가 굉장히 확고해 보일 때예요. 지금 당연히 미국 소비가 약한데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좋죠. 결국 우리나라도 투자할 거다. 그래서 뭐 한전, 두에빌, 뭐 현대건설, 조선도 뭐 계속해서 투자될 거고 방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특화된 모멘텀이 좋은 거 K뷰티 하면 뭐 브랜드 업체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가 되니까 ODM 업체 세계 탑인 코스맥스가 주가가 좋은 거고 라면도 사양식품이 거의 네. 불닭볶음면이 뭐 저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지만 그쵸. 사람들이 이것만 사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네. 아까 우리 한의원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저같이 이렇게 좀 올드한 사람들이 요새 다 말하는 건 여의도에서 젊은 매니저들은 뭐 산대 이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Z 세대 매니저들이 사는 종목. MZ 세대는 이걸 사죠. 네. 네. 여기를 사고 이걸 판단 말이에요. 이걸 팔아서 이걸 사는 게 맞았는데 좀 이게 더 이어질 수도 있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저도 이거 중에 좋게 말하는 종목이 여기서 한 3개 정도 있어요. 강하게. 근데 이미 올라가 있는 걸 막 세게 말하는 것보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네. 어느 정도 가치에 대한 지금 PBR이 전체 시장에 0.8배인 이유가 있어요. 네. 한국 증시가 0.8배에서 한 배를 가야 된다 말하는 순간 한국의 시총 상위주 싼 것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라든가 대한항공 뭐 이런 기업들이 재평가가 안 되면 한국은 그냥 계속해서 0.8. 싸야 돼. 네. 0.8은 0.95배 네. 맥스? 이 정도야죠. 우리가 한 배를 간다. 네. 한국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뭐 한 배 뭐 어떻게든 올리겠다. 네. ROE를 개선시켰다. 그러면 그러한 게 됐을 때 뭘 선택할 거냐? 그러면 일단 강조드리는 금융주는 상당히 그거의 핵심 종목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 증권주도 좋을 것 같고 소형 증권주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뭐 이런 대표 주식들에 대한 고민, 신세계도 꽤 올라왔지만 뭐 면세점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제 이거 다 버려야 된다 하지만 호텔신라 같은 게 갑자기 왜 올라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소위 가치 대비해서 가격의 매력이 있는 걸 좀 찾다 보면 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종목의 단점은 우리를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소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 우려가 반영된다. 관세 우려가. 네. 근데 이제 긴 흐름에서 밸류 접근하면 극단적 우려가 반영된 마지막 업종이거든 이게. 그래서 딥밸류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죠. 딥밸류에 들어가 있죠. 뭐 딥밸류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PBR과 ROE는 굉장히 같이 가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숫자는 뭐 틀릴 수 있으니까 네. 아마
현대차도 PBR이 ROE가 한 14% 정도인데 지금 이제 PBR이 한 0.4배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ROE가 기아는 더 높죠. 근데 이런 거 감안하고 배당 수익을 보면 싼데, 아니 그거 싼 거죠. 뭐 앞으로 현대차 안 팔릴 거고 미국이 뭐 다덥다 전기차도 안 팔릴 거고 이렇게 하면 뭐 이 가격이 다 의미 없다 하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좀 들어가 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둘의 주계가 이쪽이 무게가 중심이 있다면 조금씩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게 위쪽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빨리 덜어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비중을 옮겨가는 그 전략을 뭐 이제 제시하시는 제가 옆에서 뭐 아는 분이라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주식은 고점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저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저점에서는 나눠 사야 되는 거고 고점도 사실은 나눠 팔아야 돼요.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 굳이 나눠 사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 뭐 우리가 다들 의심하죠. 과연 자동차 반도체 이익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믿냐? 아이고 저가 봐도 왼수 같을 것 같아요. 이거 올해부터 이 장 좋은데 네. 이 삼성전자랑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분통 터지는 상황에 상황이고 제대로 당했죠. 네. 외국인들도 뭐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 보면 이 마이너스권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이쪽에 있고, 네. 사실 이 조선, 상사, 증권, 유틸리티 이쪽이 이제 지금이 아까 말했던 소위 트렌드 팔로잉, 모멘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갈 거냐? 지금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 워낙 좋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과거에도 한번 사이클 불면은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몰랐다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관세 정책이 좀 후퇴하는 기미가 확실해지면 그러면 이쪽에 그거에 대한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진짜 신기하게도 오른쪽 끝에는 다 관세 피해주들. 그렇죠. 지금 여기 쳐다도 보지 말자니까. 여기 말하면 욕 먹어요. 사실 여기서도 뭐 이게 좋다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보다는 그런 내년 올해 후반 내년을 바라봤을 때 어떨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쪽의 모멘텀은 당장 그쪽에 없던 다른 모멘텀이 딱 하나 있죠. 2024년 1분기 때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네. 수출이 계속 꺾여 내려왔거든요 이때. 네. 근데 외국인들이 샀어요. 뭔가 구체화된 게 나오니까. 네. 정책이 구체화. 외국인 지분율이 이때 확 내려와 있거든요. 네. 뭐 이게 좀 나와주면 이건 뭐 6월, 7월 여름에 나오지 않을까요? 법안까지 만약 나온다면 네. 특히 여기에 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네. 만약 통과되면 당장 배당주 열풍 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여름 지나면 바로 가을 배당 시즌인데 네. 뭐 그런 뭐 소설이라면 소설이지만 그래?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때 반응의 선택트가 중요한데 은행, 금융주가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린 거 은행, 뭐 증권, 통신주들 좋고요. 네. 통신주도 선택하기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이마트랑에서 하면 항상 느끼는 게 쿠팡 때문에 안 될 거다 안 될 네. 거다 했는데 결국 이마트가 막 구조조 사람도 줄이고 막 해서 이제 쿠팡처럼 살아났잖아요. 네. 비슷한 게 생겼어요. SKT가 저렇게 되니까 좀 KT가 좀 아니 우리가 처음 홈플러스 그렇게 됐을 때 이마트 사람들 긴가민가 하지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N이 주는 거예요. 네. 상사 자본제도는 지주사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다 괜찮은데 제일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가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관세 전쟁을 확 눌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런 측면에서 좀 봤던 거고요. 근데 뭐 이건 수정 순매수는 별 상관 없는데 여하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미스매칭 싸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 이 책은 읽어본 사람이 없고 저도 못 읽겠어요. 시큐리티 애널리시스라고 증권 그게 분석 엄청난 책이잖아요. 앞으로 10페이지 정도 되는 못 읽어요. 책인데 근데 윤쌤도 이걸- 못 읽으셨으면 저희는 근데 가능성이 스타디는 했어요. 없습니다. 스타디하는 네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발표하는 곳만 읽어요. 그건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을 딱 가져왔을 때 제가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레이엄 도드의 방식은 굉장히 올드하고 지금은 잘 안 맞죠. 하지만 이 문장은 되게 좋아요. 첫 페이지에 딱 이게 나와요. 우리 호라티우스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 여기 지금 떨어진 것들은
다시 일어나고 여기 지금 안을 영향을 받은 것들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에 말하는 평균행위. 우리 트렌드 팔로잉도 지금 되고 있지만 네. 평균행위라는 현상도 꽤 오랫동안 증시에서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거나 평균행위 되진 않겠지만 가치가 있고 배당을 할 수 있고 뭔가 관세 우려의 극단에서 벗어나는 네. 그런 시기가 혹시 뭐 제가 빗나갈 확률도 높지만 그런 시기가 혹시 우리 뒤에 올 수 있다면 어쩌면 이번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균형 잡게 좀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